역사란 무엇일까요? 우리들은 어릴 때부터 역사를 배워왔습니다. 자기 나라의 역사를 배우고 다른 나라의 역사도 배웁니다. 그런데 학생 시절에 배우는 역사는 대개 다른 사람이나 책이 정해서 건네주는 역사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이 어떤 사회적 위치에 서 있느냐, 또 어떤 관점과 시각을 지녔느냐에 따라 확연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역사는 하나가 아닙니다. 우리들이 보통 역사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 두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흔히 팩트라고 하는 과거에 실제로 일어난 객관적 사실입니다. 다른 하나는 그 팩트 위에 더 씌워지는 렌즈입니다. 역사책과 교과서, 언론과 방송, 수많은 웹자료가 담고 있는 관점, 그리고 무엇보다 그것을 보는 사람 자신이 지닌 역사관, 이런 것들이 바로 그 렌즈들입니다. 이 두 가지가 결합되어 우리에게 다가온 것을 우리들은 보통 역사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정확히 말하면 그것은 역사 그 자체라기보다 역사상이지요. 이것을 도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팩트, 즉 과거의 객관적 사실 플러스 렌즈들, 은 역사 또는 역사상. 그래서 역사를 인식할 때 정작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역사는 하나가 아니라는 것, 즉 렌즈가 여러 개이기 때문에 역사도 다양하게 됩니다. 우리들은 그 여럿 가운데 어떤 역사를 선택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역사를 이루는 두 요소 가운데 과거의 객관적 사실 자체는 변하지 않습니다. 물론 새로운 자료나 유물이 발굴되면 과학적 근거에 따라 사실이 아닌 것은 버리고 새로 밝혀진 사실을 취하면 됩니다. 그런 점에서 팩트는 오히려 단순한 편입니다.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은 그 다음입니다. 그 객관적 사실을 해석하는 렌즈로 우리들은 과연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베트남 전쟁을 가지고 이야기해보죠. 하나의 팩트, 4개의 역사상. 베트남 전쟁에는 변하지 않는 객관적 사실들이 있습니다. 1954년 프랑스가 DMBM프에서 패배했다는 사실, 1965년 미군이 다낭에 상륙했다는 사실, 1975년 4월 30일 4.20이 함락됐다는 사실, 그리고 대한민국이 연인원 31만여 명의 군대를 그 전쟁에 보냈다는 사실. 이런 사실 자체는 누가 보든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팩트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동일한 팩트 위에 서로 완전히 다른 역사상이 세워집니다. 하나의 사건을 예로 들어봅시다. 1975년 4월 30일 4.20 함락. 이 하나의 팩트가 렌즈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십시오. 첫 번째 렌즈, 미국 냉전 자유주의의 눈. 이 눈으로 보면 4.20 함락은 자유월남의 비극적 패망입니다. 자유진영이 공산 전체주의의 침략으로부터 한 나라를 지키려다 안타깝게 실패한 사건입니다. 미국의 개입은 선이었고 다만 방법이 서툴렀을 뿐입니다. 두 번째 렌즈, 한국 주류의 반공 발전주의의 눈. 이 눈으로 보면 베트남 전쟁은 자랑스러운 파병의 역사입니다. 우리 국군이 자유를 지키고 그 대가로 벌어온 달러가 조국 근대화의 밑거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렌즈에서 참전은 영웅적 헌신이고 민간인 학살이나 라이따이안 같은 이야기는 은폐되거나 불운한 예외로 구석에 밀려납니다. 세 번째 렌즈, 베트남 국가의 공식적인 눈. 이 눈으로 보면 4.20 함락은 완전한 해방과 통일입니다. 항미구국, 민족해방의 영웅적 승리입니다. 이것은 앞의 두 렌즈보다 훨씬 진실에 가깝습니다. 다만 이 공식 서사는 위로부터 당과 국가의 목소리로 쓰여진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승리 이후 그 나라의 노동자와 농민이 실제로 어떤 처지에 놓였는지는 이 렌즈 안에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렌즈, 우리의 눈. 아래로부터 노동자와 피어간 민중의 자리에서 보는 눈입니다. 이 눈으로 보면 같은 4.20 함락은 제국주의 체제에 대한 근본 물음에서부터 바라보게 됩니다. 베트남에 대한 미국의 개입은 그 이전에 프랑스가 개입한 것과 동일한 것으로, 더 나아가 1900년 전후 일본 제국주의가 조선 한반도를 제국주에 침략했듯이
세계 제국주의 열강의 식민지, 약소 민족 나라들의 제국주의적 침략과 동일한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그 제국주의는 그 뿌리가 자본주의 체제에서 비롯되는 경쟁, 즉 경제적 경쟁과 지리적 영역 경쟁인 군사적 경쟁의 결합으로 나타나고, 제국주의 유형은 1945년 이전과 이후, 그리고 오늘날의 신냉전 시기로 구분해 볼 수 있으나 그 본질은 동일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그 연장선상에서 베트남 전쟁은 영국, 일본, 소련 제국주의와 동일한 맥락에서 전후 세계 최강의 제국주의 미국 체제를 아래로부터 조직된 민중의 힘이 타격을 가하고 약화시켰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사건으로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동시에 그 위대한 승리가 정작 그것을 쟁취한 베트남 노동자 농민 자신의 권력으로는 이어지지 못한 한계까지 함께 봅니다. 한국군 파병도 우리는 자랑거리가 아니라 제국주의 침략전쟁의 하청이자 갈라진 피어간 민중끼리의 상잔으로 봅니다. 보십시오. 팩트는 하나인데 역사상은 넷입니다. 4.20 함락이라는 똑같은 사건이 누구의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 비극적 패망이 되기도 하고 완전한 해방이 되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는 하나가 아니다라는 말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렌즈를 선택할 것인가? 여기서 진짜 질문이 시작됩니다. 렌즈가 이토록 여럿이라면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그리고 무엇을 근거로 선택할 것인가? 이것은 단순한 취향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무 렌즈나 골라도 좋다는 상대주의의 문제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렌즈에는 각각 그것을 든 사람의 자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유월남을 지켰다는 렌즈는 그 전쟁으로 제국주의 패권을 지키려 한 자의 자리에서 나온 것이고, 자랑스러운 파병이라는 렌즈는 그 전쟁으로 이득을 본 자의 자리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 채널의 앞선 영상들에서 강조해왔듯이 미국이든 소련이든 오늘날의 중국이든 모두가 제국주의 패권국가들이며, 과거에도 오늘날에도 모든 전쟁과 국가 간 갈등, 그리고 평화를 해치는 모든 국가 간 압력과 폭력은 바로 자본주의 경쟁체제를 모태로 한 이 제국주의 세계체제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렌즈는 결코 공중에 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누군가의 이해관계와 맞닿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배워온 역사의 대부분은 승자와 지배자의 렌즈로 쓰였습니다. 왕과 장군, 통치자와 그 국가기관, 자본가와 패권주의자의 이름으로 쓰인 역사입니다. 그 역사 속에서 정작 그 시대를 온몸으로 살아낸 다수, 즉 농민과 노동자, 이름 없는 병사와 민중들은 배경으로 밀려나거나 아예 지워졌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 지워진 다수의 자리에서 역사를 다시 봅니다. 이것이 아래로부터의 역사이고, 역사를 지배자의 의지가 아니라 그 시대를 살아간 사람들의 물질적 삶과 투쟁으로 설명하려는 역사유물론의 관점입니다. 우리가 이 렌즈를 선택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소수 지배자가 아니라 다수 민중의 눈으로 볼 때 역사는 오히려 더 진실에 가까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관점만이 오늘을 살아가는 평범한 우리에게 진짜 쓸모있는 교훈을 주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렌즈를 선택한다는 것은 결코 팩트를 왜곡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과거의 객관적 사실은 무엇 하나 지어내거나 감추지 않고 그대로 존중해야 합니다. 새로운 자료가 나오면 틀린 사실은 버리고 밝혀진 사실을 취해야 합니다. 이 점에서 우리는 그 어떤 렌즈보다 팩트에 엄격합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것은 팩트가 아니라 그 팩트를 누구의 눈으로 무엇을 중심에 놓고 볼 것인가 하는 관점입니다. 그리고 이 선택에는 정직함이 필요합니다. 자신이 지금 어떤 렌즈로 보고 있는지를 숨기지 않는 정직한 말입니다. 사실 가장 위험한 것은 특정한 렌즈로 보면서도 마치 자신은 아무 렌즈도 끼지 않은 중립인 것처럼 말하는 태도입니다. 반공의 렌즈, 지배자의 렌즈로 세상을 보면서 그것을 객관이라고 부르는 순간 그 렌즈는 가장 교묘한 방식으로 우리의 눈을 가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렌즈를 숨기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노동자와 피어간 민중의 편에 서서 아래로부터 역사유물론의 관점에서
베트남 전쟁을 볼 것입니다. 역사 유물론은 쉽게 말하면 노동자의 눈으로 역사와 세상을 보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선택이고 우리는 그 선택의 근거를 여러분 앞에 떳떳이 밝힙니다. 자, 그럼 우리들이 노동자라면, 또 우리들이 어느 노동자의 자식들이라면 이제 그 렌즈를 함께 끼고 20세기 후반기 그 거대한 전쟁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베트남 전쟁의 원인과 성격, 일부, 미국의 개입. 1960년대 초 미국 법무장관이자 대통령의 동생이었던 로버트 케네디가 한 기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게는 30개 이상의 베트남이 있다라고요. 베트남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미국이 전 세계 곳곳에서 벌이고 있는 수십 개의 비슷한 개입 가운데 하나일 뿐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별로 특별할 것 없는 충분히 관리 가능한 일이라는 자신감이었습니다. 그런데 역사는 그 자신감이 얼마나 큰 오판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미국은 그 30개 이상의 베트남에서는 거의 모두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 진짜 베트남에서만큼은 패배했습니다. 세계 최강 대국이 작은 농업국가에 군사적으로 무릎을 꿇은 20세기에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과 가장 거대한 경제력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베트남은 인구도, 산업 기반도, 군사 기술도 미국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작고 약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나라가 세계 최강 대국을 상대로 결국 승리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오늘 우리는 묻습니다. 미국은 왜 다른 모든 곳에서는 이겼는데 베트남에서만은 졌을까요? 일부 자신만만했던 미국. 로버트 케네디의 그 발언이 결코 허세만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그 시기 미국은 전 세계 곳곳에서 놀라운 성공을 거두고 있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은 명실상부한 세계 패권국으로 떠올랐고 아시아와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곳곳에서 친미 정권을 세우거나 사회 변혁 운동을 분쇄하는 작전을 끊임없이 펼쳤습니다. 쿠바 혁명 같은 사태가 되풀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 미국이 내놓은 자칭 진보를 위한 동맹이라는 라틴 아메리카 안정화 프로그램이 성과를 거두는 듯 했습니다. 베네수엘라, 과테말라, 볼리비아 등지의 게릴라 운동은 모두 분쇄됐습니다. 체 게바라가 볼리비아에서 비참하게 실패하고 처형당한 것도 바로 이 시기의 일이었습니다. 1960년대 초 미국은 벨기에와 함께 아프리카 콩고 민주공화국의 초대 총리, 즉 콩고의 독립운동가이자 1960년 5월 총선에서 승리한 루문바 정권을 축출하는 쿠데타와 그를 제거하는 데에 관여했습니다. 1960년대 중반에도 미국은 적시에 군대를 투입해 콩고에서 반군이 친미 독재자 모부투의 수도로 진격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도미니카 공화국에서는 1965년 민주적으로 선출됐던 전 대통령 보쉬를 복귀시키려는 대중봉기가 일자 미국 제국주의자들은 곧바로 2만 명이 넘는 해병대를 상륙시켜 무력으로 진압했습니다. 미국의 뒷마당으로 여겨지던 카리브해와 중남미에서는 이처럼 신속하고 결정적인 개입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끔찍한 사례가 인도네시아였습니다. 여기서는 미군이 개입할 필요조차 없었습니다. CIA의 도움을 받은 수하르토 장군은 미수에 그친 좌파 장교들의 쿠데타를 빌미로 제3세계에서 가장 강력했던 변혁운동 세력을 분쇄하고 독자 노선을 걷던 포퓰리스트 지도자 수카르노를 축출했습니다. 이 학살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1965년 9월의 미수 쿠데타를 빌미로 수하르토를 비롯한 군부는 변혁운동 세력과 그 지지자로 의심되는 사람들을 색출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단위로 명단이 작성됐고 군대와 더불어 이슬람 청년 조직과 지역 민병대까지 동원돼 학살에 가담했습니다. 자바와 발리를 비롯한 여러 섬에서 강과 우물이 시신으로 가득 찼다는 증언이 전해집니다. CIA가 처형 대상 명단을 인도네시아 군부에 직접 제공했다는 사실도 훗날 해제된 기밀문서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학살당한 사람의 수는 최소 50만 명, 많게는 1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여러분, 이 숫자를 잠깐 멈춰서 생각해 보세요.
최소 50만 명입니다. 한 나라에서 단 몇 달 사이에 미국이 직접 군대를 보내지도 않고 그 정도의 학살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베트남 전쟁만큼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미국에게 손쉬운 승리였기 때문입니다. 미국 청년이 그곳에서 죽지 않았고 미국 텔레비전이 그 학살을 생중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역사에서 베트남만큼 기억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50만 명의 죽음이 베트남에서 죽은 사람들의 죽음보다 결코 가벼운 것은 아닙니다. 이 모든 성공 사례들이 로버트 케네디 같은 미국 정책 결정자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줬습니다. 그들의 눈에 베트남은 그저 또 하나의 관리 가능한 사례로 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계산은 베트남에서만 완전히 빗나갔을까요? 그 답을 찾으려면 우리는 이 전쟁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부터 처음부터 짚어야 합니다. 2부 식민지가 된 베트남. 베트남 전쟁을 이해하려면 먼저 베트남이 어떻게 프랑스의 식민지가 됐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프랑스는 1858년부터 베트남 침략을 시작해 수십 년에 걸쳐 남부 중부 북부를 차례로 집어삼키고 1887년 프랑스령 인도차이나를 세웠습니다. 이렇게 베트남은 반세기 넘게 프랑스의 식민지가 됩니다. 식민 지배의 본질은 언제나 경제적 수탈입니다. 프랑스는 남부의 비옥한 메콩 델타를 거대한 쌀 수출 기지로 만들었는데 그 쌀은 정작 베트남 농민의 밥상이 아니라 수출선에 실렸습니다. 쌀 수출은 늘어나는데 농민은 굶주리는 식민지 특유의 기이한 풍경이었습니다. 중부 고원의 고무 플랜테이션에서는 베트남 노동자들이 노예와 다름없는 조건에서 죽어갔고 식민 당국은 소금, 술, 아편을 전매해 그 수입으로 통치 비용을 충당했습니다. 이런 수탈이 계속되는 한 저항은 필연이었습니다. 흔히 식민 지배를 도로와 학교를 놓아준 문명의 전파라고 미화합니다. 그러나 그 도로는 내륙의 쌀과 고무를 항구로 실어 나르기 위한 것이었고 그 항구는 그것을 프랑스로 가져가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식민지의 모든 근대적 시설은 그 식민지를 더 효율적으로 수탈하기 위한 장치였습니다. 이것이 식민주의의 본질입니다. 3부 호찌민과 베트민. 20세기 초 낡은 방식의 저항이 번번이 진압되던 시기에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훗날 호찌민으로 알려지는 응우의 나이꼬기입니다. 젊은 시절 세계를 떠돌며 밑바닥 노동을 경험한 그는 제국주의 열강의 선의에 기대는 것이 헛되다는 것을 깨닫고 러시아 혁명으로 눈을 돌립니다. 1930년 그는 흩어진 조직들을 묶어 인도차이나 공산당을 결성합니다. 다만 냉정하게 짚어둘 것이 있습니다. 이 시기 세계 공산주의 운동은 이미 스탈린 치하 소련에 의해 왜곡되고 있었습니다. 호찌민이 받아들인 것은 노동자 스스로의 해방이라는 마르크스의 본래 사상이라기보다 상당 부분 스탈린주의적으로 변형된 모델이었습니다. 이 점은 통일 이후 베트남이 걷게 될 길을 이해하는 데 결정적이지만 그 이야기는 다음 편에서 하겠습니다. 결정적 계기는 제2차 세계대전이었습니다. 프랑스가 나치에 항복하자 일본이 인도차이나로 진주해 베트남은 프랑스와 일본이라는 두 겹의 지배 아래 놓입니다. 바로 이때인 1941년 호찌민은 베트민을 결성합니다. 전쟁 말기 일본의 쌀 수탈과 자연재해가 겹쳐 북부에서 수십만에서 200만 명이 굶어 죽는 대기근이 닥쳤을 때 베트민은 일본군의 쌀 창고를 습격해 굶주린 농민에게 곡식을 나눠주었습니다. 이 행동이 농민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저항운동이 민중 속에 뿌리내리는 것은 추상적 이념이 아니라 가장 절박한 순간에 누가 자기 편에 섰는가 하는 구체적 경험을 통해서라는 것. 베트민이 이후 수십 년을 견딘 그 깊은 뿌리는 이런 순간에 내려진 것이었습니다. 4부 8월 혁명과 배신당한 독립. 1945년 8월 일본이 항복하면서 권력의 공백이 생기자 8월 혁명이 전국을 휩쓸었습니다. 9월 2일 호찌민은 하노이 바딘 광장에서 베트남 민주공화국의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이 독립선언문 첫머리에 인용된 것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미국 독립선언문이었습니다.
호찌민은 미국이 자신들의 독립을 지지해 주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정반대의 길을 갔습니다. 전후 유럽에서 소련에 맞설 동맹인 프랑스를 달래기 위해 미국은 프랑스가 베트남을 다시 식민지로 되찾으려는 시도를 묵인하고 지원하기로 한 것입니다. 미국은 베트남 민중의 독립보다 유럽 냉전의 체스판이 우선이었던 것이죠. 이 대목을 기억해 두십시오. 미국은 처음부터 끝까지 베트남 민중이 스스로 선택한 독립을 가로막는 편에 서 있었습니다. 5부 제1차 인도차이나 전쟁과 DMBF 독립을 선언하자마자 프랑스 군대가 돌아왔고 베트남 민중은 다시 무기를 들어야 했습니다. 1946년부터 1954년까지 이어진 제1차 인도차이나 전쟁입니다. 프랑스는 하노이와 사이공 같은 도시를 장악했지만 도시를 점령하는 것과 나라를 지배하는 것은 다른 문제였습니다. 베트민은 농촌으로 물러나 게릴라전을 벌이며 넓은 농촌에 뿌리내렸습니다. 한편 미국은 한국전쟁이 터진 1950년 이후 프랑스 전쟁 비용 대부분을 대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프랑스의 전쟁이었지만 돈줄을 쥔 것은 이미 미국이었습니다. 8년의 전쟁 동안 프랑스는 전투에서 이겨도 전쟁에서는 이길 수 없었습니다. 이 교착을 단번에 깨려고 선택한 장소가 바로 DMBF였습니다. 1953년 말 프랑스군은 라오스 국경 부근의 분지 DMBF의 대규모 요새를 구축했습니다. 이 요새를 미끼로 베트민 주력을 끌어들여 우세한 화력으로 정규전에서 섬멸한다는 계산이었습니다. 그러나 프랑스는 두 가지를 오판했습니다. 베트민이 험준한 산악에 중포를 끌고 올 수 없으리라는 것, 그리고 요새를 항공 보급으로 유지할 수 있으리라는 것이었습니다. 보응우엔잡 장군은 이 두 오판을 정확히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수만 명의 인력을 동원해 대포를 부품 단위로 분해한 뒤 자전거와 등짐으로 산길을 넘어 날랐습니다. 인간의 노동력만으로 프랑스가 불가능하다고 여긴 일을 해낸 것입니다. 그렇게 옮긴 대포로 분지를 내려다보는 고지에서 요새를 포위해 프랑스의 활주로와 항공 보급을 차단했습니다. 1954년 3월부터 두 달 가까운 처절한 공방 끝에 5월 7일 프랑스 수비대가 항복했습니다. 이것은 단지 한 전투의 승패가 아니었습니다. 식민 지배를 받던 아시아의 한 민족이 유럽의 식민 제국을 정규전에서 정면으로 격파한 사건이었습니다. 유럽을 이길 수 없다는 신화가 무너진 이 승리는 아시아 아프리카 전역의 식민지 민중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었고 베트남 민중에게는 이후 미국과 맞설 때에도 마르지 않는 정신적 샘물이 됐습니다. 6부 제네바 협정 절반의 승리 강대국의 흥정 DMBF에서 프랑스가 무너지던 그때 제네바에서는 인도차이나의 운명을 결정할 국제회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군사적으로는 베트민이 승자였고 마땅히 베트남 전체를 요구할 자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소련과 중국은 베트민에게 타협을 권했습니다. 북이 17도선으로 베트남을 잠정 분할하고 2년 뒤 전국 총선거로 통일정부를 세우자는 아니었습니다. 소련과 중국은 왜 승리한 동지에게 절반만 가지라 했을까요? 소련은 미국과의 정면 충돌을 피하려 했고 중국은 한국전쟁 직후라 또 다른 전면전을 원치 않았습니다. 두 강대국 모두에게 베트남 민중의 완전한 승리보다 자국의 외교적 안정이 우선이었습니다. 이는 2차 세계대전 이전부터 관료적으로 타락한 스탈린주의가 해오던 방식이었습니다. 아래로부터 분출한 혁명이 위로부터 강대국들의 흥정 앞에서 반토막 나는 이 시리즈에서 거듭 등장하는 패턴입니다. 그리고 진짜 배신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약속된 총선거는 끝내 치러지지 않았습니다. 남부 정권과 미국이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명백했습니다. 선거가 치러지면 호찌민이 압도적으로 이긴다는 것을 미국 스스로 알고 있었습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조차 회고록에서 그 시기에 선거가 있었다면 인구의 약 80%가 호찌민에게 투표했을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민주주의를 명분으로 내세우던 미국이 정작 자유선거에서 지는 것을 알자 그 선거 자체를 없애버린 것입니다. 이 사실을 똑똑히 기억합시다. 흔히 이 전쟁을 자유진영이
공산화를 막은 전쟁이라고들 하지만 그 출발점에서 이미 미국은 베트남 민중이 스스로 선택한 길을 총칼로 가로막는 편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분단은 고착됐습니다. 7부 응호딘지엠 정권, 미국이 세운 남베트남. 분단 이후 남베트남에는 미국의 전폭적 지원을 받은 응호딘지엠 정권이 들어섰습니다. 이 정권의 성격을 보면 이후 전쟁이 왜 그렇게 흘러갔는지가 보입니다. 가톨릭 신자이자 반공주의자였던 지엠은 인구의 절대 다수가 불교도인 남베트남 사회와 유리된 인물이었습니다. 게다가 지주와 예식민지 관료에 기반을 두어 토지를 갈망하는 농민 대중과 정면으로 반했습니다. 상징적인 것이 토지 문제였습니다. 베트민이 농민에게 나눠준 땅을 지엠 정권은 지주에게 되돌려 주었습니다. 농민의 눈에 이 정권은 자신들의 땅을 빼앗아 지주에게 넘기는 정권이었습니다. 여기에 전략촌이라는 이름으로 농민을 원래 마을에서 강제로 뽑아내 철조망, 두른 집단 거주지에 몰아넣었습니다. 억압이 극에 달하자 저항도 폭발했습니다. 1963년 사이공 거리에서 틱광득 스님이 불교와 농민 탄압의 한거에 가부좌를 튼 채 스스로 몸에 불을 붙였습니다. 불길 속에서 미동조차 않던 그 사진은 전 세계로 퍼져 미국이 지원하던 정권의 실체를 폭로했습니다. 응호딘지엠 정권의 실권자였던 응호딘유의 아내 마담 누는 스님의 죽음을 바베큐 쇼라고 조롱, 망언하여 전 세계적인 공분을 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전쟁의 성격을 확인합니다. 남베트남의 저항은 북에서 밀고 내려온 침략이 아니라 억압적이고 부패한 정권에 맞선 남부 민중 자신의 자생적 저항이었습니다. 결국 지엠은 미국에게 마저 짐이 됐고 1963년 11월 미국의 묵인 아래 군부 쿠데타로 살해됐습니다. 미국이 세운 지도자가 미국의 승인 아래 제거된 것입니다. 8부 민족해방전선, 아래로부터 조직된 저항. 지엠의 억압이 심해지던 1960년 남베트남 각지의 저항 세력이 남베트남 민족해방전선으로 결집했습니다. 미국은 이들을 경멸적으로 베트콩이라 불렀습니다. 미국은 이들을 북베트남의 꼭두각시로 그리려 했지만 민족해방전선의 진짜 힘은 외부 지원이 아니라 남부 농촌에 내린 자생적 뿌리에 있었습니다. 그 주력은 낮에는 논밭에서 농사를 짓다가 밤이면 무기를 드는 농민들이었습니다. 미군은 어느 마을에 들어가도 누가 적이고 누가 민간인인지 구별할 수 없었습니다. 게릴라가 물속의 물고기처럼 민중 속에 녹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민족해방전선은 자기 통제 지역에서 토지를 나누고 세금을 걷고 학교를 운영하는 사실상의 대한 권력이었습니다. 4.20 정부의 권력은 도시에 머물렀지만 밤이 되면 광대한 농촌은 민족해방전선의 것이었습니다. 미국은 하나의 군대가 아니라 농촌 사회 전체에 뿌리내린 운동과 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9부 케네디의 확대에서 통킹만까지. 1961년 취임한 케네디는 지상 전투부대 투입은 꺼렸지만 군사 고문단이라는 형태로 개입을 크게 늘렸습니다. 취임 무렵 수백 명이던 미군 고문은 그가 암살당하는 1963년 말 약 1만 6천 명으로 불어나 있었습니다. 이름은 고문이었지만 이들은 남베트남군의 작전을 지휘하고 전투를 지원했습니다. 여기서 미끄러운 비탈길의 논리가 작동합니다. 작은 개입이 효과를 못 내자 이미 투입한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 더 큰 개입을 하게 됩니다. 고문단을 늘려도 안 되면 이제 전투부대를 보낼 명분을 찾습니다. 처음 한 걸음이 다음 걸음을 강요하는 이 구조 속에서 미국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전면전을 향해 미끄러져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케네디를 승계한 존슨에게 전면전으로 나아갈 명분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을 제공한 것이 1964년 8월의 통킹만 사건입니다. 미국은 공해상에서 자국 구축함이 북베트남 어뢰정의 공격을 2차례 받았다고 발표했고 이를 근거로 의회는 대통령에게 사실상 백지 수표와 같은 전쟁 권한을 주는 통킹만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첫 교전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확전의 결정적 근거가 된 두 번째 공격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훗날 공개된 기밀 자료들은 당시 현장조차 두 번째 공격을 확신하지 못했음을 보여줍니다. 흐린 날씨 속 레이더 오작동을 공격으로 오인했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20세기 후반기 최대의 전쟁 가운데 하나가 일어났는지도 불분명한 사건을 근거로 시작된 것입니다. 그것도 의회의 정식 전쟁 선포 한 번 없이 말입니다. 권력자가 전쟁을 시작할 때 내세우는 명분을 우리는 결코 고지곳대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훗날 이라크 전쟁의 명분이었던 대량살 상무기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은 부시 정권의 거짓말로 드러났듯이 말입니다. 10부 1965년 지상군 투입과 전면전. 통킹만 결의안을 쥔 존슨은 1965년 마침내 전면적 개입으로 나아갔습니다. 먼저 롤링 선더라는 이름의 북베트남 폭격이 시작됐습니다. 몇 주면 끝날 것으로 예상됐던 이 작전은 3년 넘게 이어집니다. 그리고 1965년 3월 8일 약 3,500명의 해병대가 다낭에 상륙했습니다. 기지방어라는 명분이었지만 이것은 걷잡을 수 없는 병력 증강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규모를 보십시오. 1965년 말 약 18만 4천 명이던 미군은 1967년 말 약 48만 6천 명, 전쟁이 절정에 달한 1968년 말에는 약 54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고문단 파견으로 시작된 개입이 불과 몇 년 만에 50만 대군을 투입하는 전면 침공으로 변모한 것입니다. 미국의 전략은 소모전이었습니다. 압도적 화력으로 적을 계속 죽여 감당 못할 손실을 입히면 결국 포기하리라는 계산이었고, 이를 상징하는 것이 사살한 적의 시체 수를 세는 바디카운트였습니다. 그러나 이 전략에는 치명적 결함이 있었습니다. 시체 수를 채우려는 압박은 필연적으로 민간인 학살로 이어졌습니다. 게릴라가 숨었다고 의심되는 마을을 통째로 불태웠고, 그렇게 가족을 잃은 사람들은 살아남아 게릴라가 됐습니다. 미국의 소모전은 적을 소모시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을 끊임없이 새로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11부 폭탄과 고엽제, 역사상 최대의 화력. 미국이 베트남에 퍼부은 화력의 규모는 인류 역사상 유례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인도차이나에 투하된 폭탄은 약 700만 톤을 넘어 제2차 세계대전 전체에서 사용된 약 200만 톤의 3배가 넘었습니다. 한반도보다 작은 나라에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세계대전보다 더 많은 폭탄이 떨어진 것입니다. 폭탄만이 아니었습니다. 미군은 게릴라가 숨을 정글 자체를 없애겠다며 에이전트 오렌지라는 고엽제를 대량 살포했습니다. 이 화학물질에 든 다이옥신은 정글만이 아니라 그것에 노출된 베트남인과 미군 병사, 한국군을 비롯한 참전한 모두에게 암과 기형을 일으켰습니다. 가장 참혹한 것은 그 후유증이 대를 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전쟁이 끝난 지 반세기가 지난 오늘날까지도 그 상처는 베트남에서 기형아 출산이라는 형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압도적 화력이 승리를 가져다 주었을까요? 정반대였습니다. 자신의 마을이 불타고 가족이 죽은 사람에게 그 폭격을 가한 세력에게 협력하라고 설득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압도적 군사력이 곧 승리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베트남 전쟁은 가장 처참한 방식으로 입증했습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가 처음 던진 수수께끼의 열쇠가 있습니다. 세계 최강의 화력을 가진 나라가 왜 그 화력으로 이길 수 없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12부 한국 전쟁과의 결정적 차이. 이 문제에 답하기 위해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한국 전쟁과 베트남 전쟁을 비교해 봅시다. 이 차이가 미국의 패배를 이해하는 핵심입니다. 한국 전쟁은 정규군이 수행하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북측의 지배자들이 원한다면 언제든 중단할 수 있는 성격의 싸움이었습니다. 북한과 중국, 소련이라는 국가 지도부가 전쟁의 개시와 중단을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고, 휴전 협상도 결국 국가 대 국가의 협상이었습니다. 그래서 1953년 양측 정부가 합의에 이르자 전쟁은 멈출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트남 전쟁은 달랐습니다. 그 전쟁은 억압적인 정권에 맞선 자생적인 투쟁에서 비롯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북베트남 정부가 이를 지원했지만 전쟁의 진짜 동력은 앞서 본 것처럼
남부 농촌 곳곳에 뿌리내린 민중의 저항이었습니다. 이것이 왜 결정적이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미국이 북베트남 정부 하나만 압박하면 전쟁을 끝낼 수 있는 구조였다면 외교적 거래나 위협으로 비교적 빠르게 끝낼 길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농촌 곳곳에 뿌리내린 자생적 저항은 어느 한 지도부가 도장을 찍는다고 멈출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설령 하노이 정부가 어느 시점에 물러서려 했더라도 이미 스스로 무장한 남부의 농민과 게릴라들이 그 결정을 그대로 따르리라는 보장이 없었습니다. 아래로부터 솟아오른 저항의 힘은 위로부터의 명령으로도 위로부터의 폭격으로도 쉽게 꺼지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베트남 전쟁에서 미국의 발목을 잡은 결정적 요인이었습니다. 13부 테트 공세 전쟁의 분수령. 이 진실이 만천하에 드러난 순간이 1968년 초에 찾아왔습니다. 바로 테트 공세입니다. 당시 미국군 수뇌부는 승리가 눈앞에 있다고 선전했고 사령관 웨스트모어랜드는 터널 끝에 빛이 보인다고 공언했습니다. 그런데 베트남의 음력 설날 테트에 맞춰 해방군이 남베트남 전역의 주요 도시 100여 곳을 동시에 기습했습니다. 심지어 사이공의 미국 대사관 군에까지 게릴라가 일시적으로 침투했습니다. 같은 시기 미군은 분단선 부근의 캐산 기지를 사수하려 막대한 화력을 쏟아부었지만 정작 주변 농촌의 저항을 잠재우지 못해 결국 그 기지를 스스로 포기했습니다. 화력으로 한 지점은 지켜도 주변의 민심을 얻지 못하면 그 지점은 고립된 섬이 되고 만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순수하게 군사적으로만 보면 테트 공세는 미군이 격퇴한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왜 이 공세가 전쟁의 분수령이 됐을까요? 답은 미국 국내에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으로 이 장면을 본 시민들은 정부가 그동안 해온 말이 거짓이었거나 정부 스스로도 전황을 몰랐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당시 가장 신뢰받던 언론인 CBS 앵커 월터 크론카이트마저 방송에서 이 전쟁이 승리할 수 없는 교착 상태라고 평가하자 여론은 결정적으로 돌아섰습니다. 군사적으로는 이긴 전투가 정치적으로는 결정적 패배가 된 것입니다. 군사력의 크기와 정치적 승리는 결코 같은 것이 아니라는 진실이 바로 이 테트 공세에서 가장 선명하게 입증됐습니다. 14부 미라이 학살, 전쟁의 민낯. 같은 해 1968년 미군이 저지른 하나의 사건은 이 전쟁의 본질을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그해 3월 미군 부대가 미라이 마을에 들어가 비무장 민간인 수백 명을 조직적으로 학살했습니다. 희생자의 대부분은 노인과 여성, 어린아이였습니다. 게릴라를 찾는다는 명목이었지만 그곳에 무장 게릴라는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몇몇 병사의 일탈로 축소해서는 안 됩니다. 미라이는 소모전 전략의 필연적 귀결이었습니다. 시체수로 전과를 재고 게릴라와 민간인을 구별할 수 없으며 눈앞의 농민이 언제 자신을 죽일지 모른다는 공포 속에서 병사들은 마을 전체를 잠재적적으로 대하도록 내몰렸습니다. 아래로부터 뿌리내린 저항을 군사력으로 짓밟으려 할 때 그 힘이 결국 민간인 학살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미라이는 증언합니다. 15부 미국 사회의 균열. 전쟁이 길어지자 전선은 정글에만 있지 않게 됐습니다. 미국 사회 그 자체가 이 전쟁을 둘러싸고 갈라진 것입니다. 먼저 들고 일어난 것은 대학가 청년들이었습니다. 이병 통지서를 불태우는 청년이 늘었고 1969년 워싱턴 반전 집회에는 50만 명이 넘게 모였습니다. 이 운동은 흑인 민권운동과 결합하며 폭발력을 가졌습니다. 백인 사회에서 완전한 시민권도 없는 흑인 청년이 왜 아시아에 가서 또 다른 유색인을 죽여야 하는가? 권투 선수 무하마드 알리가 징집을 거부하며 남긴 베트콩은 나를 검둥이라고 부른 적이 없다는 말은 바로 이 물음을 압축한 것이었습니다. 참전 군인들 가운데서도 훈장을 반납하며 반전에 동참하는 이들이 나타났습니다. 비극의 정점은 1970년이었습니다. 닉슨 정부가 전쟁을 이웃 캄보디아로 확대하자 항해 시위가 전국 대학을 휩쓸었고 그해 5월 켄트 주립대에서 주방위군이 시위 학생들에게 발포해 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자국 군대가 자국 대학생에게 총을 쏜 것입니다.
베트남의 아래로부터의 저항과 미국 내부의 아래로부터의 저항이 맞물리면서 세계 최강 대국의 전쟁 기계를 안팎에서 옥죄어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경제적 부담도 겹쳤습니다. 전쟁 비용이 통제 불능으로 불어나자 평소 군수 산업의 이익을 옹호하던 미국 대자본조차 우려를 표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이 촉발한 인플레이션과 달러 가치 하락은 1970년대에 걸쳐 미국의 경제 패권에 균열을 냈습니다. 베트남에서 흘린 피만이 아니라 미국 경제 그 자체가 이 전쟁의 대가를 치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16부 베트남화와 4.20 함락 1969년 취임한 닉슨은 베트남화를 내세웠습니다. 지상 전투의 부담을 남베트남군에 떠넘기고 미군은 단계적으로 철수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 손으로 철수를 말하면서 다른 손으로는 캄보디아와 라오스로 전쟁을 확대했습니다. 지루한 협상 끝에 1973년 1월 파리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미군이 철수했지만 이것은 평화의 시작이 아니라 미국이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없음을 인정하고 발을 빼기 위한 출구였을 뿐입니다. 미군이 떠나자 남베트남 정권의 운명은 정해진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미국의 막대한 지원 없이는 설 수 없던 그 정권은 지원이 끊기자 급속히 무너졌습니다. 1975년 초 총공세가 시작되자 부패하고 사기가 떨어진 정부군은 제대로 저항하지 못했고 4월 30일 마침내 4.20이 함락됐습니다. 미국 대사관 옥상에서 헬리콥터로 사람들을 실어 나르던 그 혼란스러운 장면은 세계 최강대국의 가장 굴욕적인 후퇴로 역사에 새겨졌습니다. 이렇게 30년에 걸친 전쟁이 끝나고 이듬해 베트남은 하나로 통일됐습니다. 17부 왜 베트남만 달랐는가? 자, 이제 우리가 처음 던진 질문으로 돌아갑시다. 미국은 왜 라틴 아메리카에서, 콩고에서, 인도네시아에서는 성공했는데 베트남에서만 패배했을까요? 그 답의 핵심은 우리가 함께 따라온 이 30년의 여정 그 자체에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50만 학살은 미국이 직접 개입하지 않고도 현지의 지배계급, 즉 군부가 알아서 좌파를 분쇄해준 사례였습니다. 콩고와 도미니카 공화국에서도 미국은 비교적 적은 군사적 비용으로 개입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경우에 저항의 뿌리가 베트남만큼 깊고 넓게 민중 속에 박혀있지 않았거나 미국이 충분히 빠르게 그 싹을 자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트남에서는 달랐습니다. 베트민의 전통은 프랑스 식민 지배에 맞서 이미 수십 년간 다져진 것이었습니다. DMBMF에서 세계 최강의 식민 제국 가운데 하나를 군사적으로 격파한 그 경험이 베트남 민중에게 깊은 자신감을 심어줬습니다. 그리고 그 저항이 도시의 소수 엘리트가 아니라 농촌 곳곳에 뿌리내린 자생적인 것이었기에 어느 한 지점을 군사적으로 제압한다고 해서 꺾일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해 다른 사례들에서 미국이 상대한 것은 비교적 약하거나 새로 형성된 저항 세력이었습니다. 반면 베트남에서 미국이 상대한 것은 이미 한 세대에 걸쳐 식민 지배와 싸우며 단련된 농촌 깊숙이 뿌리내린 거대한 운동이었습니다. 미국의 군사력은 어느 도시, 어느 진지를 점령할 수는 있었지만 그 운동이 뿌리내린 농촌의 민심 그 자체를 점령할 수는 없었습니다. 결론, 승리, 그러나 남은 질문. 이 패배가 미국에 남긴 것은 단지 군사적 패배만이 아니었습니다. 베트남 신드롬이라 불리는 깊은 정치적 트라우마가 이후 수십 년간 미국의 군사 개입 결정에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동시에 베트남 전쟁에 반대하며 거리로 나섰던 그 세대는 이후 미국의 민권운동과 여성운동, 더 넓은 사회 변화의 토양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교훈은 베트남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 뒤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미국이 다시 비슷한 수렁에 빠졌을 때 많은 이들이 제2의 베트남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압도적인 군사력과 첨단 기술을 갖춘 강대국이 그 땅에 깊이 뿌리내린 민중의 저항 앞에서 거듭 좌절하는 패턴이 베트남 이후로도 계속 반복된 것입니다. 로버트 케네디가 자신만만하게 말했던 그 30개의 베트남 가운데 단 하나가 그 자신감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그 하나가 가장 깊이 민중 속에 뿌리내린 저항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멈출 수 없습니다. 역사 유물론자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은 지금부터이기 때문입니다. 제국주의를 물리친 그 영웅적 승리가 과연 베트남 민중에게 진정한 해방을 가져다 주었을까요? 전쟁에서 이긴 그 나라는 노동자와 농민이 스스로 다스리는 사회가 됐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형태의 지배가 들어섰을까요? 여태까지 우리들이 무의식적으로 그리고 관성적으로 세뇌되어 받아들인 역사인식, 즉 베트남 공산화는 정말로 이루어진 것일까요? 베트남 전쟁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전쟁 이후 베트남 사회의 변화 과정까지 함께 고찰할 때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바로 이 질문에 답하겠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만들어 온 역사, 아래로부터 이 역사는 다음 편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